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북평화재단 통일마당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서보혁입니다. 통일연구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두 분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한반도 평화입니다. 8.15 경축사는 3.1절 경축사와 함께 국정,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 그리고 통일 문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중요한 계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 교체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맞이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대북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경축사 발표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있을 남북 또는 주변 국제관계를 분석하고 우리 시민사회가 할 일, 또 정부가 할 일을 한번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신 두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진대학교 통일안보대학원에 계시는 박영민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 대진대 DMZ 연구원 원장도 겸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연구실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기호 교수님은 전 통일부 서기관으로서 개성공단 사업에 관여하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토론 순서는 이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남북 그리고 북미 관계를 포함한 주변 국제 정세를 전망하고 나서 세 번째로 우리 정부와 시민사회의 정책 과제를 논의해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대통령의 지난 8.15 경축사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축사에 나타난 대통령의 분단 통일 인식, 그리고 대북 메시지, 그리고 경축사 발표를 전후로 해서 김정은 정권이 보여온 반응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말문을 박영민 교수님이 이어주시죠.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일단 분단 인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 두 개의 콘셉트가 분명히 제시됐다고 봅니다. 하나는 북한 체제 존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고, 그래서 북한 체제를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흡수 통일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난 그 정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왔던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당시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흡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여기 원칙으로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자유의 북진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완전하게 폐기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좀 대화의 어떤 메시지를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아마 이제 북한이 갖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죠. 그거는 외부의 위협에 따라서 체제가 붕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 남측에서 제시하는 우리는 붕괴시킬 의지가 별로 없고, 또 남한 주도의 그 흡수 통일을 갖다 지향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흡수 통일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역대 정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내놓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전향적인 어떤 그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9.19 군사합의 복원이라고 하는 점을 시급히 또 근시일 내에 이거를 갖다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철저하게 신뢰 구축의 바탕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다만 급하게 하기보다도 근시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헌법 제4조에 그 한반도 평화적 통일을 목표로 한 규정하고 있는 그 내용을 좀 더 그 원칙의 그 헌법 4조에 따라서 좀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 그
제시한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박 교수님께서 분단 인식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제 대북 메시지까지도 좀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키워드를 좀 살펴봤는데요. 그 대통령께서 저희가 뭐 대일 메시지를 좀 제외하고 북한을 대상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분단을 5번 언급을 하셨고, 이제 평화를 12번, 그리고 통일을, 이제 흡수 통일을 제외하고 통일을 1번, 그다음에 인내라는 표현을 2번을 쓰셔서 언론에 많이 이제 기사화가 됐던 것 같고요. 대화의 필요성을 6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에 대한 메시지는 한 2번 정도 제외한 수치고요. 또 전쟁을 이제 예방해야 된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3차례 전쟁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전반적인 기조를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지금 이제 한반도 정책에 대한 뭐 강론적인 페이퍼는 이제 국정위가 만료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 중에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한반도 정책 기조와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평화를 최우선적으로 강조를 하셨고, 이제 분단 인식에 있어서는 이제 분단 자체에 대한 것들을 뭐 과거에 뭐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재 저희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 장벽 내지는 뭐 장애 요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도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제라는 인식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공약 때도 이야기하셨지만 또 슬로건 중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라는 것들을 해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분단 부분들을 비용적, 경제적인 관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평시 상태에서도 늘상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비용 손익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셨고, 이 같은 과정에 있어서 좀 평화라는 것들이 경제,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방향성으로 분단과 평화를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3원칙이라고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북한 체제 존중, 또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 3가지를 이야기를 하셨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1년 전에 8.15 통일 독트린을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광복절 축사 3일 후에 통일부의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통일 독트린은 공식적으로 폐기를 하겠다라고 통일부가 정확히 1년 만에 발표를 했고, 이제 통일과 관련된 또 오해를 살 여지가 있고, 그 1년 전에 8.15 독트린을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좀 이례적으로 과정적인 것들을 설명을 곁들이는 상황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별로 보면은 오늘 이제 뭐 북핵에 관련된 이제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모양인데요. 이제 주말에 또 대일 정상회담이 있고 또 이틀 후에 또 미국에 건너와서 중요한 이제 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북 메시지로는 이제 신뢰 회복, 대화 복원, 이제 뭐 특히 군사 합의, 저희가 이제 경제 협력까지 나아가기에는 여러 가지 허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표현했던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하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강조하셨던 것이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이제 인식하에 실제로 가능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공리공용이나 유무상통 같은 표현들도 제가 찾아보면은 14선언에 이미 그 경협 분야에 동일한 표현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말씀대로 과거의 합의에서 다루어졌던 이제 공리공용이나 이제 평화로운 공존, 또 유무상통,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호혜적 관계로 이어가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대북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마무리를 짓자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내라는 것들, 그래서 북한의 화답을 인내하면서 기다리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고, 물론 이제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담화가 그렇게 좋은 성격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직 임기가 이제 뭐 4년 반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동일한 원칙으로 일관성 있게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대북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자.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자 이런 건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그리스 시대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얘기가 이거예요. 설득하기 위해서는 뭔가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를 얘기를 하죠. 에토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고, 파토스는 이제 정서적인 거예요. 마음의 얘기죠. 그리고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이성적인 거, 머리로 얘기하고 전략 이런 건데, 일단 여기서 제가 볼 때는 그 에토스의 많은 기반에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는 로고스 얘기를 많이 해요. 아직까지 파토스 얘기는 여기에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 건데요. 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로고스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로고스로부터 파토스를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 같긴 한데, 파토스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없지만 의미는 담고 있지 않죠.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데 남북관계의 성격 인식에 관한 것들이 여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수님 그 말씀하신 내용에서 잠깐 이제 그 생략되어 있던 것 같은데, 남북관계의 성격을 지난 91년도 우리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뭐냐면 잠정적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일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국제관계, 조약이나 협약 같은 것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내부적인 거래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당시 우리 남북기본합의서 보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은 사실은 아까 우리 서보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3년 됐는데 벌써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우리가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정확하게 우리 그거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곤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합의한 바가 있다. 잠정적 특수관계다. 우리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갔을 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영원한 건데, 우리 과거에 우리가 합의했던 그런 정신을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얘기했지만, 로고스를 말씀하시면서도 어찌 보면 여기에는 로고스에서 파토스를 길러내려고 하는 과거의 우리의 어떤 경험들, 선대의 어떤 노력들, 이걸 잘 기억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핵 없는 한반도 정도, 그래서 북미 대화 정도 수준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는데, 이건 당장 쉬운 의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래서 천천히 가보자라고 하는 의제로서 제시했던 것 같고, 협력 단계에서는 이제 그 9.19 군사합의 복구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당장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는 세 단계로 봤어요. 회복, 복원, 유도, 이렇게 3단계로 본 겁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지금 완전하게 지금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가장 먼저고, 복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복원하느냐? 대화를 복원해야 되겠죠. 공식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남북 연락사무소도 다시 재개해야 되고, 그럼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 그리고 났을 때 뒤에 이제 유도는 협력이나 교류와 협력, 사회문화적 교류와 경제협력, 그것은 뒷부분에 가 있는 것이고, 아마도 9.19 군사합의의 복원 같은 경우는 마지막 3단계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 메시지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분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대북 메시지에 집중되어 있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북 통일 정책이 실제 북한을 향하는 정책이 하나 있고, 그 기본 축이죠. 그러나 그것을 보완하는 게 이제 대내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정책이 있고, 그다음에 북한을 제외한 국제사회를 향한 대외 정책, 이렇게 세 축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대통령의 8.15 경축사의 즈음에서 정권이 이제 창출된 직후였잖아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새롭게 이제 복원하는 것하고 또 대내적으로 이 통일 문제, 남북 관계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된 어떤 여론을 반영해서 통일부의 조직 개편도 이제 같이 추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통일부 명칭 변경도 있었죠. 그 전에 뭐 국토통일원, 통일원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는 통일이라는 이름이 다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명칭 변경이 이제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통일이 빠진 통일부 명칭 변경이 논의가 되어 왔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북한에 주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또 국내외적인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평소에 또 생각하신 바가 있는지 간단하게 누가 말씀해 주시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신중하게 고칠 부분들이 있다면 고쳐야 되겠죠. 저는 이제 뭐 지금 적대적 두 국가론 얘기하는 상황에서 남북 관계의 어떤 새롭게 복원될 수 있는 여지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독일의 사례들도 있잖아요. 예전에 정독성이었다가 내독성으로 바꾼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진단 처방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상을 잘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929년도 이제 그 벨기에의 그 초현실주의 작가가 있었어요. 르네 마그리시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이게 그림 이름이 하나 재밌는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미지 배반입니다. 이미지 배반이라는 건데 이게 뭐라고 그림 위에는 파이프가 고동색의 파이프 담배가 하나가 쫙 그려져 있고 밑에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글씨가 있었죠. 두 가지 다 텍스트입니다. 이미지죠, 둘 다. 근데 이거를 정말로 파이프 담배가 아니냐, 맞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이미지 속에서 살고 있고 그 이미지를 실존화하고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는 어떤 메시지들, 또 우리가 그 언론을 통해서 다시 재현되는 그러한 이미지들, 이것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본질을 크게 잘못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북한의 메시지를 놓고 또는 북한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지금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을 바라보고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지금 한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여러 대응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실존에 가깝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적대적 두 국가로는 북한의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사실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두려운 사람이 더 시끄러운 법이고 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요구하는 것이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대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관심도 안 두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먼저 선제적으로 과거에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그 전독성을 사실 그 폐기하고 내독성으로 갔던 그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그런 제스처는 충분히 취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것이 뭐 물론 북한에 대해서 어떤 초기에 바꿨다고 그래서 북한이 여기에 그래 한국 사회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겠지만은 최소한 이런 메시지들이 축적됐을 때 조금 북한에 주는 신호는 긍정적 신호는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뭐 통일부 근무할 때도 이제 이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고 최근에 이제 통일부 원로분들도 뭐 유튜브 채널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입장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이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대내용이냐 이제 대북용이냐에 대한 판단이 좀 혼재되어 있어서 저희가 사실상 광복 80년 동안 특히 이제 분단 이후 이제 80년간 저희가 통일이라는 게 사회적인 상징 자본으로 자리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근무 기간은 오래되진 않았지만 이제 통일부의 어떤 조직 논리 입장에서는 다시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 통일부 조직이 워낙 큰 흔들림을 이제 직면해 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이제 뭐 진보 정권 하에서는 이제 평화협력이라든지 뭐 교류협력 뭐 여러 가지 아젠다를 하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축소하고 보수 정권에서는 뭐 자유민주주의 뭐 지난 정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북한 인권에 대한 기치를 그 통일부라는 그 통일이라는 우산 하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 평화가 들어간 부처명 하에서 인권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또는 이제 뭐 한반도부 내지는 뭐 이제 북한이 뭐 이제 한반도라는 한겨레라는 것들도 지금 인정하지 않고 뭐 조선반도라는 표현 자체도 굉장히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뭐 최근에 이제 외무성 국장들 모아놓고 했던 것들도 국가 대 국가성을 강조하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는데 그래서 그런 철학적인 우리 고민들이 아직은 덜 성숙한 상태에서 이 통일부 명칭 변경권을 꺼내니까 이게 내가 진보고 내가 보수고 이 입장을 떠나서 다 엉켜버리는 거예요, 논의가.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격이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정권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통일부가 아닌 예를 들어서 한반도부라든지 뭐 남북협력부 내지는 남북관계부가 존치했을 때 이 부처를 그냥 둘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지속 가능성, 하나의 부처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은 통일부의 어떤 역사와 전통,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어떤 분단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부처적인 성격, 아젠다를 고려했을 때는 사실 지금 신임 장관님도 한반도부라는 명칭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하고 의지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유 때문에 일단은 이게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건 먼저 우리가 검토를 하고 명칭 변경은 어차피 또 이제 사회적 대화가 다시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수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토론 의제로 구상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통일부 명칭 변경 그 정도로 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또는 대통령의 그 8.15 경축사를 포함해서 북한의 반응이 크게 한 3번, 4번 나왔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3번 했고요. 그 사이에 다른 계기입니다만은 김정은 총석이도 한 번 했었습니다. 우리 한 교수님이 그 김여정 부부장 반응을 조금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 형식을 통해서 중앙통신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조처를 했었습니다. 이제 뭐 확성기 방송 중단을 했고 이제 북한이 다 언급한 내용인데 또 뭐 대북 비라 전장살포를 중지를 했었고요. 또 이거는 뭐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필요시 한국인들의 이제 북한 관광을 허용하겠다라는 등의 3가지를 북한이 언급을 하면서 평가할 것이 못 된다라고 7월 28일 날 이야기를 했고 조한 관계가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라고 확정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복절 경축사 하루 전에 을지 자유의 방패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한미일 연합훈련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야외 기동훈련의 일부를 이제 연기하겠다라는 것들이 국내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방부에서 또 일부 또 대북 확성기 철거라든지 긴장 완화 조치 같은 것들을 언급한 거에 좀 반발하는 성격으로 좀 기만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본인들이 이제 대남 확성기 철거 사실이 없다라는 좀 내용들을 강하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8월 20일 날 외무성 국장급 협의를 통해 가지고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 야망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대통령 실명을 처음으로 거론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미 동맹이 어떤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을 하고 이런 근본적인 군사 훈련의 성격들을 완전히 뭐 중단한다든지 한미 동맹의 성격들을 지금과는 다른 성격의 좀 북한에 덜 위협이 되는 성격으로의 구조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 거기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섞인 바람으로 보기도 했는데 사실 연속되어 있는 3가지 발언들을 봤을 때는
사실 남쪽에는 크게 뭐 기대하는 것이 없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서울에서 나오는 뭐 신뢰, 인내, 희망, 구상 등을 뭐 심지어 망상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적수국을 외교적으로 이제 선제 대응하거나 이제 급변하는 지역에 있어서 국제 시정학적 상황을 뭐 북한의 국익에 맞게 유리하게 조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김여정 개인의 뜻이 아니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전달한다라는 그런 메시지의 연속적인 흐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내는 건 없죠. 다만 지금 을지 자유의 방패 그 훈련이 지속되고 있는 18일 이후에 지속되고 있죠. 네, 당 18일 날 공교롭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한 바가 있어요. 또다시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군사합동 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려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 전에 이제 김여정 위원장이 3번에 걸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을지 포커스, 그러니까 뭐 을지 프리덤 쉴드죠 지금 을지 프리덤 쉴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김여정의 어떤 이야기 속에 같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는 건데 저는 어떤 대목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8월 20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회에서 이제 김여정 발언한 내용 중에서 한국은 외교 상대가 될 수 없다. 그다음에 지역 외교 무대 자격도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의 적대적 두 국가론, 아까 자유방패 훈련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본다면, 김여정의 표현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은 외교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한 관계이지만, 라고 표현을 했지만, 적대적 두 국가론 플러스 외교 상대가 없다. 아니다. 그러면 당분간 대화에 응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남북 대화나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북측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얼마 전에 국정기획위원회 2개월간 활동하고 나서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남북관계의 파트에서 지금 당장 당국 간의 대화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민간이나 또 국제기구를 통한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대화의 가능성을 타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 제안도 그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민간 통일운동을 할 때 통일운동의 역량이 대내적인 또 북한 내에 그리고 해외 동포 이렇게 3자 협력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것을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모토로 하는 게 본민련 기억하십니까? 그런 이제 기억도 나는데 지금 이제 재외 동포나 또 남북한이 관여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다자적인 틀 속에서의 남북이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채널들을 어떻게 인내하고 일관성을 갖고 하면서 우리가 대화의 모멘텀을 살려낼 건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대통령의 경축사 분석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두 번째로 자연스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의 정세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대통령의 경축사도 있었지만은 소개해드린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보고서에서 남북관계, 외교, 안보 문제 등에 있어서의 정책 과제도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 남한 정부가 북한과 또 북한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과거의 선례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이 상당히 과거와는 좀 질적으로 다른
남북 관계도 그렇고 국제 정세도 그렇고 통일 문제에 대한 대내적인 국민 여론들도 그렇고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경축사에 제시한 걸로 봤을 때는 쭉 올라가면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오랜 기간 동안에 남북 적대 관계를 대화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하는 6.15 정신이랄까요? 거기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이제 정책 환경은 그때보다 더 이제 악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취할 수 있는 신뢰구축 조치가 무엇이 있을지 여기서부터 이제 두 분의 이제 전문성 해안이 이제 돋보이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네, 박 교수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뭐 에토스, 로고스, 파토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경색되어 있고 당분간 북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우리가 의지가 강합니다만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이렇게 크지 않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가 뭐 8.15 경축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중요한 어떤 제한의 성격들이 굉장히 강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그 로고스에 입각한 무슨 뭐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내세우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균형을 맞춰야 돼요. 파토스 보고하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 기억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이게 1983년에 아리랑의 파랑새라고 하는 엔도키미오라고 하는 일본인이 쓴 책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좀 연세 계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1963년도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경희대 당시에 원병호 교수님이라고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윤무부 교수님의 은사님이세요. 그분이 조류학자였거든요. 북방 쇠찌르러기라고 하는 새를 이제 연구를 하셨는데 이 새를 63년도에 날려보내요. 이게 이제 평양에 있었던 아버지 원홍구 교수님이 이걸 같이 김일성대 교수였거든요. 조류학자였고 이 발에 붙어 있는 일본어로 쓰여 있는 이게 뭐랄까 붙여 있는 이름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 그 두 분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제 책으로 나왔다 그러는데 이게 북일 간의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새라고 하는 영화로. 자, 이게 굉장히 많은 감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가 적대적 두 국가로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뭐 부정한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 자식 간의 부자 간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면 그게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건 그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파토스를 사실은 우리 적대적인 두 국가가 아니라 한민족이야라고 하기보다도 이런 어떤 제안과 더불어서 이런 소재들 우리들이 원래는 한 뿌리야라고 하는 거 뭐 우리가 말로는 5,000년 같이 살고 80년 헤어져서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보다도 또 다른 이런 서로 가슴에 좀 뭐랄까 느낌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또 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여서 뭘 얘기하고 이렇게 주장하고 제기하고 하는 것과 같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균형을 맞춰가는 거 이런 내용들 이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신정부 출범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저는 조금 놀라고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소소한 것들이 제법 되는구나라는 인상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괴상에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인도주의 조치를 했을 때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북한이 그래도 인도주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좀 호응을 해주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성격으로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통신선 복원 문제인데 사실 통신선 복원으로 가기까지가 훨씬 더 북한이 허들을 높여놨고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한 8개월 정도 있다가 통신선이 복원이 됐거든요. 김정은 신년사 계기에 이제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이제 공개를 하면서, 근데 워낙 이제 빅 이벤트였죠. 근데 현재는 그런 빅 이벤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뭐 고민해보면은 이제 뭐 탁구협회, 세계 탁구협회에서 이제 2026년이라든지 28년도에 두 차례 뭐 주니어 성인 대회를 북한이 이제 유치를 했는데 단독으로 이제 만장일치로 우리가 찬성표를 던져줌으로써 그게 성사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의 또 체육 교류에 대한 또는 뭐 그 과정에 있어서 뭐 중국에서 사업이 필요한 또 이제 북한 내부에 있는 체육단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이제 중국 사업들을 조금씩 좀 코로나 이제 팬데믹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려고 조금씩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과의 어떤 뭐 3자 컨소시엄 형태로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적인 물자 북한에 반입할 때 북한 직접적으로 받지 않겠다고 했을 때의 그런 중국을 또 중국도 이제 북러 관계가 밀착됨에 있어서의 본인들의 어떤 역할론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북중러의 어떤 삼각 동맹화편을 저희가 잘 쓰지 않는 이유들이 사실 뭐 북러 관계 또는 뭐 북중 관계 이 양자 관계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 북중러를 하나로 묶었을 때는 그렇게 단일한 목소리로 어떤 세력을 과시하거나 이렇게 합이 잘 맞았던 기억들은 잘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소하게 뭐 일각에서는 뭐 저자세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우리를 위한 조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어떤 접경 지역에 있어서의 긴장 완화라든지 뭐 대북 확산기 방송 중지했죠. 그 다음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화답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비자발적으로 이제 표류하고 있는 북한 어민들 구조에서 6명을 동해상으로 송환을 했는데 유엔사 채널을 가지고는 북한이 이제 핑크폰을 통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이제 반응을 하지 않다가 그래도 경비정이 나와가지고 인계를 해갔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자체적으로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이제 폐기하고 이제 허가제를 폐기를 한 거죠. 그리고 뭐 군이 이제 고정식 뭐 대북 확성기 20여 개를 뭐 철거했다라는 것들은 상호 철거의 과정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겠지만 국정원에서의 뭐 대북 방송 같은 것들도 뭐 50여 년 만에 상당 부분으로 또 축소가 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뭐 비전형 장기수 6명 송환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사도 있고 또 북한 인권 보고서 비공개 방침은 이미 내려진 상태라고 합니다. 통일부 내에서 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북한이 평가를 하든 평가를 하지 않든 우리가 평화 진작을 위한 노력들이 사실 우리가 적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북한도 거기에 대한 명분을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게 이제 뭐 세계적으로 이제 분쟁 국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이제 물리적인 충돌 패턴이 사실 발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질적인 평화 단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가 뭐냐면 이제 적대적인 어떤 국가로 헌법 내지는 나아가서 이제 노동당 규약에 들어가 있는 민족이나 통일 문제까지도 이제 삭제하는 제도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뭐 주지 않고 우리가 그 어떤 라이벌리 국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그 대적 인식 요 부분을 좀 호혜적 관계로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뭐 군사적인 어떤 도발에 빌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지금 뭐 미국에서 뭐 빅터차라는 분이 계속해서 뭐 도발이나 뭐 7차 핵실험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조금 오래된 레코드판이 돌아간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기가 되면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도발을 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 그런 굉장히 오랫동안 북한을 연구했던 분들이 그런 예상을 해서 적중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북한이 실제로 이 미중 이후의 복합적인 어떤 새로 질서가 꾸려지는 가운데 있어서 김정은 집권 13년 차 내지 12년 차의 북한을 우리가 좀 다르게 바라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복합적으로 해봅니다. 앞서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 대통령의 그 8.15 경축사에서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행이 가능한 것은 이제 바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도 표시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2018년이니까 지금 몇 년 지났죠? 한 7년 정도 되나요? 이게 벌써 상당히 한 수십 년 전 일 같죠. 그리고 되게 아련하기도 하고. 이런 합의를 하고, 그리고 상당 부분 이행을 했었죠. 어떤 것을 이행을 했었던가, 기억을 해보시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 해상과 공중에서, 육상에서 구역을 설치했고, 그 이후에 적대 행위를 중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 내 상호 그 시범 GP 철수, 뭐 환경운동 단체는 그 GP 폭파하는 방식이 비생태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그런 GP 철수 조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남북 유해 공동 발굴을 위한 사전 준비 조치도 남북의 공론사들이 오가면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서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 및 해상 수역을 설정하는 거, 이 NLL과 관련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한강하고 공동 이용 수역, 이것도 준비조사는 일부 했었죠. 근데 이게 이제 김정은 정권의 자기 나름대로의 이제 국가 전략. 그래서 남한이 보수 정권이든지 진보 정권이든지 간에 우리한테 득이 안 되고 있다. 그런 판단이 상당히 면밀한 자체 평가 속에서 2018년,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분석 평가를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 계기가 이제 이명박의 윤석열 정부 이후 남북 관계가 급속히 이제 경색이 되고, 기존에 이어왔던 2018년 평화 프로세스에서 합의하고 부분적으로 이행해 왔던 것들이 계속 무너져 가면서 이제 민족 통일이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북한이 도발적으로 폐기를 해 왔었죠. 이제 앞서 이제 한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여정 부부장이 그런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이 적대 국가 관계를 헌법에 명시를 하겠다. 이 뒤로 돌이키지 않겠다. 이런 의지인데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당 국가 체제이지 않습니까? 공산당이 위에 있는 체제입니다. 이 당 규약이 여전히 무력 통일 노선도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 통일이라는 부분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적인 이제 두 국가 관계를 아까 김여정 부부장의 그 외교 관계자들하고 회의에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남한을 외교 상대로 대하지 않겠다. 우리는 민족 관계로 생각하는데 외교적 대상이라고 설정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상대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겹겹이 아까 허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하고 이제 많은 이제 그 장벽을 쳐놓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과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는 건지. 물론 단기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게 김정은 정권이 이 대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정은이 그리고 김여정이 이런 반응을 하고 있고, 한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몇 가지 최근에 조치돼서 북한이 어쨌든 간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커뮤니케이션이고 접촉의 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민간이나 국제기구나 다른 이 다자 채널에서의 남북 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로 앞으로 정세를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남북 대화나 남북 관계 채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단기적인, 뭐 중장기적이라도 좋습니다만 어떤 정세 전망이 가능한 게 있으시면 좀 덧붙여 주시고, 그 다음에 북미 대화를 포함한 국제 채널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박 교수님? 예. 지금 그 북한이 여러 가지 행사를 두고 있죠. 지금 10월 10일 날 이게 이제 노동당 창건 80주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9차 당대회 앞두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 15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도 미루고 있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서구엽 박사님 잠깐 말씀을 하셔서 적대적 두 국가론이 어떤 식으로 거기에 규정이 될 것인지 또 명문화될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텍스트에 또 아무리 이렇게 뭐 적대적 두 국가론을 얘기하지만 이게 민족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관계,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는 대전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게 사장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생각을 하고요. 뭐 말씀하신 이 남북 관계가 우리가 대화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대화가 된다면은 사회문화적 교류가 되겠죠. 일단 있겠죠. 지금 통일부에서도 또 뭐 대북 접촉 승인을 전향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경제적 협력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껏 보면 이제 특별하게 북한이 당분간은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대체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다만 한 가지 서로 간에 주고받기라고 하는 말의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잘 해보면 의미를 거기에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던졌더니 오더라.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어찌됐든 메시지를 내면 그쪽에서 메시지가 오고 이것은 대화를 향한 기본적인 뜻이에요. 관심이 없다고 하면 아예 거기에 응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대응하겠죠. 이런 점은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예전에 이제 이게 국제정치학자인데 엑셀로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협력의 진화라는 책을 써요. 여기에 보면 티포테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주 맞받아 쏘아주기. 그래서 이 맞받아 쏘아주기가 적대적인 관점에서 대화를 하는 것을 조금 더 서로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꾸어서 좀 더 진화를 시켜내나가는 이런 과정이 당분간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또 북측이 호응할 수 있는 여러 의제들을 던지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북극 항로 문제를 들고 내세우고 있는데요. 북극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2011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노르웨이 자료를 보다가 북한이 이 홍콩배를 빌려서 무르만스크라고 하는 러시아 항구에서 나지랑까지 배를 왔어요.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왜 이 배를 가지고 왔느냐? 벌써 그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북극에 대한 북극 항로에 대한 북한이 관심을 가졌고 이후에 바로 뭘 합니까? 북한이 스피츠베르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슈발바르라고 하는 그 섬이 노르웨이 영토가 있는데 슈발바르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슈발바르 조약에 가입을 해요. 우리도 물론 가입을 했고 그러면서 북극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이건 물류 이동에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고 그동안 북한이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은 지금 남방 항로보다도 북방 항로 이용한 것이 굉장히 비용이 절감됩니다. 남방 항로가 우리가 22,000km를 가야 되는데 북방 항로가 되면 15,000km를 가요. 그러니까 7,000km 정도를 적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에서 30-40% 정도를 비용을 줄이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러한 협력을 같이 직접 제안하기보다도 일본, 러시아, 중국, 미국 이런 식으로 같이 해서 갔을 때 북한이 거기에 호응해 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몽골도 포함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거는 이미 유럽에도 그런 게 있어요. 바렌츠 지역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북극과 관련된 북극 항로와 관련된 위원회입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도해서 예를 들어 동아시아 북극위원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러면서 사실 우회적으로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말의 주고받기에 있어서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그러면서 티포테를 협력이 진화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관계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또한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건데 직접적인 거 꼭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이런 협력체를 통해서 유도하는 방안도 대단히 의미 있겠다 하는 겁니다. 저희 이제 팬데믹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직접적으로 한국산 의료 장비를 받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북한의 이제 해외 동포 온어회라든지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채널들이 요긴하게 활용이 됐었고 지금 이제 평양 의학대학이라든지 의료보건 쪽에서의 북한의 수요는 인도적 수요는 여전하기 때문에 이제 팬데믹 때 밀렸던 부설 어떤 기관들, 건물들을 이제 준공한다라든지 그런 일정들이 하반기부터 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재미교포들이 주축이 된 단체들은 이제 북한이 수용을 일부 하고 있는 동향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또 한인 네트워크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정부 단위에서는 표면적으로 뭐 적대성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이제 민간 단위에서 뭐 더 밑으로 내려가면 북한의 이제 이민만 단위에서의 어떤 인도적 수요들은 크게 달라진 건 없다. 이제 러시아가 뭐 지금 현금까지도 루블화로 해가지고 북한이 직접 이제 국제금융을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그것도 이제 시한을 뭐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까지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저기 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북한이 우리가 그렇게 뭐 시혜자적으로 어떤 뭐 대외적으로 뭐 작은 조치할 때마다 언론에 공표하고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는 그런 식의 조처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은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최소한 2, 3년 정도는 일관성 있는 또 인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뭐 미국의 중간 선거, 그 다음에 또 사중 연임 같은 경우도 중국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경주 APEC은 너무 지금 바탄 좀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동반경제 포럼 같은 경우도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다음 달은 너무 이제 가깝게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뭐 당장 북한의 반응만 보고 저희가 뭐 남북 관계 이제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 서구혁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남북이 여러 가지 교류를 했던 것들이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문 닫은 게 불과 뭐 10년도 되지 않았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뭐 우리가 너무 이제 체념을 하고 이제 이국가 체제로 가자 잘 됐다 이렇게 하는 거야말로 북한의 반응에 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국익적 차원에 있어서 지척에 있는 북한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실용인 거고 우리에게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뭐 북한이 지금은 뭐 저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또 러시아라는 뭐 또 뒷배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저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텍스트, 이면에 북한의 저런 환경들을 우리가 고려하고 향후에 달라질 수 있는 다음에 또 외교관계 말씀하시겠지만 뭐 그런 좀 인내를 가지고 한 2, 3년 텀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면 지금 상황에 고정되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제 뉴스 나섰죠. 이 국내에 있는 그 비전향 장기수 연세가 많으시죠. 몇 분을 보러 가고 싶다. 우리 정부는 이제 본인들 의사가 그러면 이제 보낼 의향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으로 민간도 참여하지만 결국은 남북한 당국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인도주의적인 문제인데 당국이 관여가 불가피한 이 송환 문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혹시 전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90년대 초반에 93년일 겁니다. 이인모 당시 그 노인에 대한 그 북송 문제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이제 93년도면 그 당시도 남북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였죠. 그래서 그 이제 북한이 그 서울 불바다론 막 얘기하고 그럴 때입니다. 탈냉전이 막 되면서 북한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였고 김영삼 정부가 이제 들어섰던 그런 시기였죠. 그때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제 이모 노인을 북송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그 6분이죠. 이분들 얘기하면서 이제 간간히 이제 그때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북한에 대한 그 정책적인 어떤 뭐 의도, 목표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스케줄대로 우리 입장에서 가는 게 편하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것이 뭐 북한이 물론 여기에 대해서 뭐 대단히 어떤 뭐랄까 긍정적으로 호응하거나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스케줄대로 또 사실은 뭐 이런 분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내드리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이제 뭐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와 달리 개인적인 판단은 그런 건데 정부도 여기에 대해 있어서는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간간히 그 미국 뭐 북한 전문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해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최근의 이슈가 요 이슈였거든요. 이제 95세 이제 안압석 어르신을 포함한 6분에 대한 이제 송환 조치가 남북 간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물어와서 이게 어찌되든 다 영문으로 이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네바 이제 포로 협정상으로는 이분들이 만기 이제 출소 후에 한국 국적을 취득을 하셨고 직접적으로 미군 철수를 볼 때까지 나는 이 땅에 있겠다고 얘기하신 거는 그것조차 자의적인 표현의 일환이었거든요. 주민등록증이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제네바 포로 협정 위반은 아닙니다. 이 건은 다만 이제 세계인권 선언 상에 나와 있는 누구나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갈 자유가 있고 이런 좀 포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돌려보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공해상으로 저희가 돌려보낸 북송 이제 어민과는 좀 다르죠. 육지로 이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문점에서 우리가 북한이 이제 호응을 안 하는데도 돌려보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도 군사분계선이기도 하고 또 유엔사가 그러한 모험적인 시도들을 허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한 협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안압석 어르신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걸어서 가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엊그제 보니까 또 인공기를 들고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대 국가를 떠나서 북한이 좀 대승적으로 좀 호응하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북한이 대화의 국면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호응은 북한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북미 대화를 비롯한 이 국제적 차원에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가 좋게 보면은 아무래도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피스메이커를 할까요? 너무 과묵한 표현인가요? 어쨌든 그런 역할을 아주 이게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다음은 그 트럼프가 이제 목표가 3선인지 노벨 평화상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이 어딜 거냐 한반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는 때 즈음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이라든지 김정은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고 생각하고 김여정이 발언에서도 보면 남북 대화는 택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북미 대화에 있어서는 이제 옛날 이제 세대들 표현으로 금이 맞으면 흥정이 맞으면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 앞으로 혹시 언제 어떻게 열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죠 지금.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북미 대화 또 남북 대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한반도 문제가 우리 남북 관계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편한데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양자 관계로 모든 걸 풀어가려면 쉽잖아요. 한 사람이 개입됐을 때 또는 하나의 또 대상이 딱 끼었을 때 삼각형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복잡한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북미 대화도 러시아가 사실은 여기에 대입시켜 볼 때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북미 대화 그러니까 북러 관계가 요새 사과까지 간답니다. 북한의 사과가 러시아에 판매되고 무역을 통해서 이제 많이 나가고 있는 모양인데 북러 관계가 굉장히 좀 밀착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또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문제를 아까 서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미국과 러시아 문제를 여기 끼어 있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돼버렸어요 이게. 북미 대화라고 한 것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당장은. 왜 그러냐면 이 러시아 미국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먼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우선상으로 볼 때 미국의 대외 정책의 우선상으로 볼 때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이 러우 전쟁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된다면은
북미 관계는 대단히 손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그 한러 관계도 여기에 덩달아서 변화될 수 있는 소지들이 굉장히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북극 항로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전향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마도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좀 풀려나갔을 때 그때쯤에 북미 대화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8월 14일 날 김여정이 이제 언급했던 새로운 사고에 대한 어떤 협상 조건이 성숙할 때 미국과 접촉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고란 뭘까요? 이게 비용을 충분히 가져오라는 얘기겠죠, 벌써.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싱가포르나 하노이 노딜 이후에 북한 입장에 있어서도 대단히 많이 이제 그 핵미사일 전력을 투자도 해왔고 늘려왔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고, 정말로 과거와 같은 뭐 조금 작은 돈, 뭐 자기들이 뭐 내용의 협상 과정에서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들어줄 만한 그런 노력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단히 또 그것도 장담하기 어려운 문제죠. 어쨌든 순서는 러우 전쟁에 대한 그 해결 국면이 들어갔을 때 첫째 그 조건이고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말로 김여정에 대한 새로운 사고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중요한 어떤 그 지표라고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 8.15 그 저희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하고 있을 때 북한 평양에서 그 러시아 인기 가수 샤만이 와서 인공기랑 러시아 국기를 들면서 정통 락을 이렇게 선보이는데 북한 주민들이 아주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이질적인 감정을 보였는데 주변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한테도 여쭤봤더니 자기도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전에 보지 못했던 장면이라서 굉장히 새롭다 저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런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날 때를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러시아에 있어서 북한의 좀 필요성이 소진되는 즈음에 있어서 북한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경축사 이야기할 때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통일부에서는 지금 북미 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미북 대화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전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또 미북 대화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요미우리 신문도 기자가 그거를 자기적으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 인용표를 좀 꼼꼼히 보는 편인데 요미우리 신문도 미북 대화라고 표현을 한 거 보니까 통일부는 뭐 그런 특성 때문에 북미 대화를 고수하고 있는 것 같고 순서를 이제 국가 순서가 굉장히 그러니까 외교 의존성을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국에게 어떤 북한과의 대화의 어떤 미션을 우리가 좀 이제는 뭐 견인자 역할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폴리시 그 어드바이스 역할로 변모해야 되는 이제 조력자 역할로 이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트럼프가 이제 6개 전쟁을 얘기를 하는데 뭐 르완다, 콩고, 태국,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는 2020년도에 푸틴이 중자해를 뒤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아르메니아가 영토를 일부 뺏겨버린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렇게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했던 그 떨어져 나간 국가들이 푸틴을 이제 신뢰하기가 어려운 게 실제로 안보를 보장해 주기로 하는 그런 공동체에 들어가 있어도 실제로 일이 터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북한에서 푸에블로 나포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건건이 있었을 때 소련의 반응은 그 명분을 따졌거든요. 자동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거를 봤을 때 트럼프가 이 문제를 워싱턴을 불러서 해결을 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문제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코소보 사태까지 해서 뭐 7개 전쟁까지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표가 그러면 실제로 노벨 평화상을 원한다. 그러면 이제 각 국에 추천을 받아야 될 것이고, 적어도 내년 11월 초에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속도를 한번 내보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은 중간선거 트럼프 1개 중간선거 이후에 했지만 1차 싱가포르 회담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좀 덜한 상태였고 이제 좀 강론적으로 들어가는 차원에서 회담이 이제 파기가 됐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2기에서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미국 내 여론이 뭐 초반에 이제 선거인단 확보했던 것들이 이제 바이든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했잖아요. 그런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이전에 뭔가 성과를 내고 싶어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지금 뭐 동맹현대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뭐 실용 외교, 국익 외교 뭐 달리 얘기하면 뭐 러시아와 제 중국을 어느 정도 좀 외교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서 북한이 좀 세상 밖으로 이렇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좀 정반대로 갖고 있단 말이죠. 자, 한미일과 관련된 이제 국제사회가 한편으로 재편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걸 우리 힘으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과거에 있어서의 북방 정책의 앞자리에 신자를 붙인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 지금 이제 한미 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동맹현대가 잘못 건드리면 중국에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 또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를 우리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 회담이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부대로 또는 민간은 민간대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국정기획위원회인가요? 거기서 낸 그 자료 보면은 이 대북 북한 관련 이슈들 외교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의 틀에서 남북 관계를 이 대결에서 협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공존의 기반을 만들겠다. 이 접경 지역의 평화 경제와 남북 합의를 조약화하겠다는 것이죠. 국회 동의를 통해서.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대화와 교육을 활발하게 하겠다. 이건 대내적인 거고 결국 중요한 것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국내에서 이제 뭐 핵무장 주장도 있습니다만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면서 그 단계를 3단계로 여기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밝혔고 대통령께서도 이読売신문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죠. 동결, 축소, 폐기인가요? 여기서 이제 북한이 이제 뭐랄까요? 선택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트럼프가 말하는 이 핵군축. 이게 만약에 이 논의할 그 의향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여건이 이제 시간적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와 같은 큰 한반도 남북 관계에 관련된 청사진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의 과제를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남북 관계하고 북미 관계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관계가 있고 또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쟁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 흥정도 하고 갈등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국제 질서의 큰 본질은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중 관계의 이제 흐름 속에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거기서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이 대통령 말씀처럼 한미일 관계를 기본으로 해서 접근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첫 이제 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래서 이 어떤 큰 틀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전개하는 게 좋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고 이제 남북 간의 과제를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미중 관계, 국제 관계 틀 속에서 남북 관계나 한미 관계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지 그
그 얘기를 앞으로의 정상회담 일정을 좀 고려해서 말씀들을 두 분이 해주시죠. 어느 분부터 하실까요? 네, 제가 네, 한 교수님. 네, 저희가 중요한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미중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트럼프는 이제 중국을 굉장히 뭐 라이벌리를 떠나서 굉장히 적대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푸틴과의 관계에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동향들도 보이는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이제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뭐 심도 있는 논의를 하거나 뭐 한국과의 어떤 뭐 남북 관계를 고려한 뭐 개입을 한다거나 그런 제스처는 뭐 지난 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크게 기대하기는 저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시진핑의 뭐 사연임과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권력에 대한 불안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의 불참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어떤 국가의 외교가 안정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미중 관계는 트럼프가 됐든 트럼프 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미국 민주당에서 떠오르는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뚜렷이 이 사람이다라고 할 만한 후보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동결 축소 폐기라는 부분에 있어서 동결을 뭐 통제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북핵을 뭐 통제하는 선에서 그것들을 이제 북미 회담의 입구로서 활용하는 차원이라면 뭐 예전에 이제 CBID를 얘기했던 존 볼턴이 주장하던 그런 뭐 비핵화의 어떤 최종 관문을 마치 그랜드 바게인의 성격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던 때와는 조금 더 한 발 물러선 게 아닌가 싶은데 북한에서는 최종적인 비핵화에 대한 좀 목표조차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양측의 조율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당장 뭐 회담에 그 포문을 연다라는 차원에 있어서는 북한의 핵을 동결 조치하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거를 이제 불능화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것이냐 거기에 따른 그 국제사회 대북 제재 해제는 뭐 북한이 요구했던 뭐 민생 부분에 있어서의 뭐 해제를 어느 정도 부분까지 국제사회가 용인할 것이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무 접촉을 당연히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실무 접촉을 했던 게 스톡홀름 실무 협상이었으니까 2019년 하반기였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20년 이후부터는 된 게 없었으니까요. 아마 그때 잘 안 됐던 것부터 다시 점검하고 이게 정상회담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수준이냐를 아마 양측이 타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관계와 이제 한미 관계를 뭐 같이 섞어서 볼 수도 있겠지만 미중 관계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뭐 지금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이 뭐 전략적 유연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관철시켜야겠지만 뭐 푸틴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고요. 트럼프를 활용할 수 있어도 좋은 거기 때문에 거기 계기에 우리가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트럼프가 직접 나서서 좀 행동하거나 발언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비공개 또 회의가 이루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북러 관계가 밀착 관계로 간다 그래서 북중 관계가 소원해진다라는 것들은 좀 단선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부터 5월 달까지의 북중 교역량을 보면은 작년 대비 20% 이상 늘어났거든요. 두만강 지역에 있어서 지금 교역량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중국은 한편의 상수입니다. 지정학적인 상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북 수요, 대북 영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킹을 하면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대중 외교 하에 있어서의 우리가 원하는 한반도 질서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는 그런 외교적 노력들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사람들 신냉전이라고 얘기한 사람들도 있고 또 탈냉전기, 포스트 탈냉전기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어떻게 규정을 하든 간에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가는 건데요. 제가 그 사람들의 생각들 또 주장들을 요새 딱 보면서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읽었던 논문 하나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1977년도에 월드 폴리틱스라고 이제 미국의 저널에 발표했던 가브리엘 알몬드하고 스티븐 젠코라는 사람이 쓴 건데 구름, 시계 그리고 정치학 연구 뭐 이런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뭐 어떤 분들은 또 글 최근의 주장들 보면 역사에 라임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냉전 시기와 비슷하게 또 갈 것이다라고 아까 한교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일부 이제 다른 그 뭐 북중 간의 관계, 북미 관계 말씀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는데 북중 관계,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다소 벌어지면 북중 관계가 좋아지냐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지적을 마치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름 같은 그런 거예요. 규칙성을 일부는 제한적인 규칙성을 좀 볼 뿐이지 그 규칙성을 늘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냉전이든 탈냉전기든 포스트 탈냉전이든 과거와 같은 똑같은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우리가 사실 위에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북 관계는 이제 그 특히 미중 관계에 큰 영향을 받게 되죠. 과거에는 미소 관계에 영향을 받았다면 그리고 다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미중 관계의 변화를 관심 있게 기본적인 축으로 놓고 그러나 걱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미일 얘기합니다만 북중러 관계, 한미일 이 두 개의 삼각관계에 고착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남북한 관계라고는 굉장히 어려운 전략적인 관계 두 개가 큰 틀 만들어지고 그 두 개의 삼각형 간에 또 다른 관계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되고요. 이런 각자 노생의 어떤 뭐랄까 현재 세계 정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글로벌 사우스든지 EU든지 미국의 사실은 지금 뭐 패권적인 어떤 역할, 존경 뭐 이런 거 국제적인 정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케줄대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하는 우리가 남북 관계를 축으로 놓고 볼 때 그 분위기를 그 만들어내는 미중 관계 뭐 이런 각자 관계들을 갖다가 관리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진영의 그 가치 외교 같은 과거의 어떤 틀로 뭐 그렇게 가는 것이 그렇게 보려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지금의 상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핵 문제 아까 말씀하셨던 요미우리 신문의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동결 축소 그다음에 이제 그 비핵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핵정 그 비핵화 북한 핵에 대한 정책의 뭐 단계별 방안을 대통령께서 뭐 제시하셨는데 동결부터도 지난한 과정이죠. 왜 그러냐면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문제는 이런 디테일 문제거든요. 검증하고 어디 신고하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사실 여기서부터 봉착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 아닐 것이고요. 비핵화 문제는 정말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가능할까? 왜 핵 개발을 했던 국가가 비핵화로 완전하게 그 되돌아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지난한 과정인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과도하게 단기간에 추진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 동결에 일단 초점을 맞추더라도 디테일을 늘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듯이 유행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부시 정부의 반테러 전쟁 과정에서 그 이라크 공격에 그게 국제법 위반 미국 일방주의의 소산이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군대 파병을 요청받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친노설 얘기죠. 자기 지지율 반을 이탈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파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파병의 성격이 본인이 비전투병이었잖아요. 그죠?
그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데 아무튼 대통령의 개인적인 것과 우리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인 비핵화를 위해서 미국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고뇌의 결정이 그거였는데 이 동맹의 현대화와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 이 어떤 양 속에서 그 사이에 어떤 지점을 우리가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과제에 지금 직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국회, 정치권,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 그리고 남북관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상당히 우리한테 큰 도전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준비와 수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아이템이 올리다마는 남북 관계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양측의 이 실리를 추구하는 뭐 통일은 나중 얘기하더라도 그 선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쭉 갖고 대화를 복원하는 의미가 상당히 현 정세에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의 여러 측면들을 봤을 때도 남북 관계가 미치는 그 영향이 상당히 복합적이다고 하는 점을 썩 이제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우리 국민들이 할 일이나 또 정부가 할 일 이런 것을 다 묶어서 이 남북 관계의 어떤 개선이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북한이라고 유일하게 부르는 세계의 국가들 중에 유일한 게 이제 우리잖아요. 근데 북한을 많이 모르기도 하고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북한을 공식 국호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소군정 당시에 북한의 국가 이름을 질 때 지금도 러시아는 그렇게 부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조선인민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이 좀 이상하죠?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역사를 나오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북한을 잘 모르는 부분인데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사실 이게 굉장히 먼저 중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모두에서 우리가 이제 르네 마그리스의 그림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미지를 보고 사실을 조금 접근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만큼 또 두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북한이 그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을 했죠. 2021년에는 청년교양보장법, 평화문화보호법 23년에 그 다음에 23년에 역시 국가비밀보호법 이런 것들을 제정을 했어요. 양법이라고 우리는 이제 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남한 문화의 유입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북한 사회가 굉장히 크게 이완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 과정에서 문화교류를 막 하자고 우리가 주장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려를 조금 많이 해서 우리가 그 문화교류를 한다면 어떤 교류를 할까? 이 고민을 제가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 그러한 반동사상 문화 배격에 대해서 두려움, 뭐 그런 법을 제정할 만큼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북한하고 최근에 뭐 우리 걸그룹을 막 보낸다 할지 말이죠. 이런 것보다도 전통문화의 교류랄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체육 교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시도해 보면서 서서히 서로 상대의 입장에서 조금 생각해 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에마누엘 레비나스의 이야기도 막 그런 것들이에요. 이 양반이 이야기하는 것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일방적으로 봤을 때 갖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경청하고 그러면서 이런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는데 좀 유의해서 유의 깊게 우리가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방안은 굉장히 어렵네요. 이게 한국의 어떤 특정 국가와의 어떤 외교의 목표
어떤 목표보다도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동맹 관계를 저희가 맺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좀 훼손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게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우리가 외교적 레버리지를 확보한 상황 하에서 남북대화 모멘텀 또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이제 전략적 유연성이, 그 노무현 정부 말씀하셨는데, 그 반기문 외교부 장관 시절에 이제 콘돌리자 라이스를 만나서 2006년도에 한국이 그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서 어떤 뭐 타국의 전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할 수 없다라는 한국민들의 우려를 존중한다라는 게 선언문에 도출이 됐던 게 2006년도거든요. 20년입니다. 근데 지금 그때와 같은 선언문을 도출할 수 있을까가 사실 다음 주 되면 이제 나올 텐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인 것 같고, 그 연장선 상에서 이제 남북대화 모멘텀을 추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뭐 한미 군사훈련, 우리가 스스로 건드리기 어려울 겁니다. 내부적인 또 보수적인 여론들도 있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뭐 비용을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 카드를 꺼내고 나오면 우리 쪽에 부담이 덜해지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른 플레이어들, 행위자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지혜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밖으로 이제 비정치적인 노력들, 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기회들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탁구 얘기도 하고 뭐 중국, 뭐 러시아를 활용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섰을 때 중국, 러시아 내부적으로 이제 반색했던 여론들이 분명히 또 있었고, 거기에 대한 뭐 경쟁인들 교류라든지 이런 1.5트랙의 역할론이 지금도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독적으로 어떤 남북대화 모멘텀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힘을 주고 들어가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그리고 지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제 국정과제가 123개가 도출이 됐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110개에서 120개로 뭐 늘어났었죠. 그보다 3개가 좀 많은데, 통일부의 미션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5개. 윤석열 정부 때는 2개였거든요. 외교부가 7개에서 5개로 다소 이제 줄어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할 일이 많아졌다. 통일부가 국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북한이 저렇게 뭐 저런 상황이고 저런 메시지를 계속 내지만, 우리 내부적인 통일교육의 방향성에 있어서 큰 변화가 아마 민주시민교육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실행 주체가 국립통일교육원이 될 것 같은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자문 페이퍼를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이 3개, 뭐 넓게 보면 이제 3개 시민교육까지도 우리가 포괄할 수 있을 텐데, 이 교육 문제, 교육을 통해서 지금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됐을 때 남북관계에 또 어떤 뭐 정책의 뭐 여론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도, 우리가 지금 뭐 남북관계 좀 답답하지만 우리가 뭐 과거 이제 통일국민협약이라든지 여기서 한 6,000명 정도 참여했는데, 이 시간이 4년이나 걸려서 아마 윤석열 정부 들어가서 이게 활용이 제대로 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진보 보수 중도 시민들의 어떤 라운드 테이블을 자주 좀 마련을 해서 싸울 땐 싸우고 다름을 확인할 땐 확인하더라도, 지금 시점에는 이런 뭐 초당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지만 또 대북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또 중지를 모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여론이 분열되면은 뭐 남북 대화의 모멘텀을 뭐 정부 차원에서 밀고 나가려고 해도 뒷받침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론과 국가 이제 정부 단위, 그다음에 정부 단위의 대북 정책, 한반도 정책들을 지지할 수 있는 주변국들과의 관계 형성, 이런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저희가 원하는 한반도 평화를 성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남북 간만은 아니고 우리 국내적으로 대내적으로
통일과 평화를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자세나 방안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사회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독립운동에 참여하셨던 그 삼균주의 들어보셨죠? 우리 초대 제헌법에도 들어가 있는 조소왕 선생님의 삼균주의입니다. 그걸 제가 좀 차용을 해서 이 삼공주의를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제 글을 쓰거나 이제 강의를 할 때 이 공이 이제 세 가지인데 우리가 공존 공영은 우리가 좀 많이 알고 있죠. 평화공존, 평화공영. 그런데 이제 적대 관계에 있거나 또 분쟁을 겪었거나 또 장기 이 분쟁 상태에 있는 이런 당사자들 사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공존 공영으로 가기 위한 또는 그것의 밑바탕이 되는 게 공감이라고 하는 게 좀 중요한데 이게 이제 그 분쟁 당사자의 일반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거나 그리고 상대의 생각을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불가피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공감이 이제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공존 공용으로 가는데 중요한 그 내용이자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지금 입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한테도 한번 적용해 볼까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제가 상공주의를 제안을 하고 또 지금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이제 북한을 다루거나 북한을 접근해야 되는데 국내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게 이번에 통일부 명칭 변경이 있었습니다만 이 평화와 통일이라고 하는 두 목표, 두 가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아직 이 상호 보완적인 또 이 선순환적인 이런 이해가 상당히 좀 전문가들 내에서도 또 정부 정책 결정 집단들 내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아직 깊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앞으로 대화 얘기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한테 촉구할 건 하고 또 시민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더 마련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서 두 패널을 모시고 오늘 대통령의 8.15 경축사와 한반도 평화 이 패널 지정 토론을 마치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밖에 플로어에 계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시면 한두 분 받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 주셨는데. 뭐 진보 정부가 보수 정부에 비해서 남북 관계를 좀 더 지체하거나 이런 적은 없죠. 지체한 건 없는데. 제가 앞서서 뭐 논문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름이냐 시계냐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남북 관계는 아직 지금 날씨 비슷해요. 갑자기 청라눈이 만들어져 가지고 비가 확 내리고 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 2018년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남북 관계가 금세 이렇게 변화하리라고 하는 기대 어느 누구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하노이 전만 하더라도 대단히 긍정적인 또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얼어붙으리라고 하는 생각을 또 별로 이렇게 예측했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목표, 우리의 스케줄대로 가다 보면 또 이런 정나론이 만들어지고 했을 때 확 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두국가론, 적대적 두국가론을 얘기하고 뭐 통일이라고 하는 걸 지우고 무슨 뭐 북한의 그 국가에서도 삼천리 금수강산 지우고 하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본질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또 그 비가 내리는 정말 아름다운 단비가 내리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